밤 11시 스태프가 주기락의 새 앨범 타이틀곡인 타임의 뮤직비디오 기획서를 보내왔다. 주기락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을 테마로 엮은 뮤직비디오였다. 이무영은 기획서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이무영이 주기락을 알게 된 건 주기락이 명성을 제법 얻고 난 후였다. 주기락의 적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하려나. 어쨌든 회사에서는 거금을 들여 이 돈줄을 본국에 돌아오게 했다.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글로벌 스타 대열에 오른 소년을 만났을 때 이무영은 많이 어색했고 긴장됐다. 지난 몇 년간 주기락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비즈니스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주요 음악상들을 휩쓸면서 실력도 인정받았다.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새로 계약한 연예인을 이무영에게 맡겨 제2의 주기락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무영은 전부 거절했다. 제2의 주기락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주기락이 인기 있는 건 단순히 외모가 잘생겨서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무영은 수많은 스타를 만났다. 어떤 이들은 외모가 멋졌고, 어떤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났고, 또 어떤 이들은 외모가 별로여도 성격이 괜찮았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연예인의 매력을 발굴해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이무영의 일이었다. 하지만 주기락은 달랐다. 이무영은 주기락의 매력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었다. 뭐든 잘하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니까. 뭐든 완벽한 연예인은 대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기락은 승승장구했다. 미스터리하지만 그게 주기락이라면 이해가 됐다. 그러고 보니 한 번은 놀란 가슴이 한동안 진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 주기락이 영화를 찍을 때였는데 하마터면 심각한 사고가 날 뻔했다.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다. 한여름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었다.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땀을 비오듯이 흘렸고 숨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주기락의 촬영 예정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시나리오에는 한 줄밖에 없었다. 주기락이 맡은 캐릭터가 폭발 사고로 3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행여나 사고가 날까 감독은 스턴트 배우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주기락이 직접 찍겠다고 떼를 썼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더니 정말로 사고가 났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소품 담당자가 찌는 듯한 더위에 이성을 잃은 건지, 폭발 버튼이 예정보다 몇 초 더 빨리 눌렸다. 와이어를 당기는 스태프가 반응하기도 전에 펑 하고 빌딩이 폭발했다. 눈앞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이무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영화 촬영장이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다.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다. 주기락! 주기락은 어떻게 됐어?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무영은 제자리에 서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가 어디더라? 6개월 전에 주기락의 보험을 들었던가? 구급차가 왔을 때 누구한테 수술 서명을 하라고 해야 하나? 그때 안전매트 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났다. 금빛 머리카락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났다. 주기락은 그를 둘러싼 채 이곳저곳을 살피는 스태프들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감독에게 가서 이번 거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다. 이무영은 심장에 미친 듯이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기락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만졌다. 감독은 긴장이 풀린 후에야 모니터 뒤에 앉아 방금 폭발 장면을 확인했다. 화면을 보니 폭발하던 순간
주기락은 창문 쪽으로 한 보 물러선 다음 공중 회전을 하며 착지했다. 동작도 민첩하고 깔끔했고 동선도 감독이 말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 어떻게 해낸 거지? 현장에서 모술 감독의 칭찬이 자자했다. 프로듀서는 급하게 기자들을 끌어모으더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내보내라고 했다. 얼간이 형, 나 방금 멋있었지? 주기락이 해맑게 웃었지만 이무영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보험회사에 전화해 주기락의 보험금 액수를 2자리 더 늘렸다. 촬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무영은 주기락을 끌고 나갔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기락이 멀쩡한 것을 재차 확인한 후에야 마음을 놓았다. 주기락이 다쳤는데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파격적으로 칼로리 폭탄 음식을 주문해줬다. 행여나 부족할까봐 피자와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등을 한 상 가득 시켰다. 영화가 개봉한 후 그 조마조마한 장면을 보면서 이무영은 느끼는 바가 많았다. 역시 젊은 사람은 달라. 주기락이 은퇴 얘기를 꺼냈을 때 이무영은 광고회사에서 보낸 신제품 광고 모델 계약서를 보는 중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신 후 고개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주기락을 힐끗 쳐다봤다. 게임에서 졌어? 주기락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물었다. 살쪄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그러길래 누가 몰래 먹으러 다니래? 이무영은 서랍을 열더니 크라프트지로 포장한 물건을 소파 위로 던졌다. 주기락이 힐끗 쳐다보니 다이어트 쉐이크였다. 이무영이 웃으면서 말했다. 난 벌써 2통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제법 괜찮아. 복근도 더 생겼다고. 너도 먹어봐. 이무영이 일어나 주기락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기분이 안 좋아? 요즘 스케줄이 빡빡하긴 했지. 나중에 휴가 챙겨줄게. 주기락은 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이런 주기락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다. 그럼 원인을 추리해보는 수밖에. 그 아가씨랑 싸웠어? 주기락은 잠깐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은행카드를 꺼내 티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무영의 눈에 익숙한 그것은 주기락의 전 재산이 든 월급 카드였다. 그 돈이면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충분할 거야. 주기락은 가볍게 내뱉은 말이지만 이무영의 귀에는 천금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저 녀석 진심인가? 무슨 뜻이야? 이무영은 처음으로 주기락에게 화내는 말투로 말했다. 기분이 나쁘다고 일을 내팽겨쳐도 돼? 3살짜리도 너처럼 제멋대로는 아닐 거다. 그 말을 듣고 주기락은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풀이 죽은 것만 같았다. 방금 말이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닌지, 위로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무영이 고민하고 있는데 주기락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멋대로 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미안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무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구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일단 진정해. 너 나 믿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회사에 다 말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주기락은 여전히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난 네 매니저잖아. 어떤 문제라도 도와줄 수 있어. 넌 아직 어려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난 달라. 이무영은 주기락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좋은 말로 구슬렸다. 네가 떠나면 난 일자리를 잃는다고. 아직 주택 융자금 남은 거 너도 알잖아. 주기락은 또 침묵하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무영은 초조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을 휘두르다가 티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들렸다. 주기락이 조용히 사무실에서 나오자 그날 주기락과 이무영이 싸웠다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날 밤 이무영은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떠올려 봤지만 특별히 없었다. 다만 그가 매니저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이 일에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뿐. 솔직히 그는 주기락의 비밀을 많이 알았다. 평소에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자고 싶다고 툴툴대는 슈퍼스타는 휴가가 생겨도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았다.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지만 종적을 감췄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일할 때가 되면 다시 태연히 나타났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는 척 해맑게 웃었지만 혼자 구석에 있을 때는 무척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몇 번이나 주기락과 마음을 터놓고 일과 사랑에 대해 대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이 주기락의 화려한 말솜씨에 휘둘려 만사를 잊은 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주기락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그러지 못했다. 그가 돌봐야 하는 남자아이는 되려 이슬비처럼 조용히 그를 돌봤다. 밤에 이무영은 맞은편 빌딩을 바라봤다. 주기락의 거대한 광고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매니저를 누구로 바꿔야 주기락의 인기가 더 많아질지. 주기락이 사라졌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제로 일어나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은퇴를 선언한 후 주기락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무영은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주기락 같은 슈퍼스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길에서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거나 인터넷에 몰래 찍은 사진이 나돌아야 정상인데 주기락은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무영은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동시에 쉽게 호감을 사는 주기락의 능력이라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잘 헤쳐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과에서 창고를 비우라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기락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들로 창고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기 때문이었다. 선물 주인이 사라졌는데 이걸 대체 어디로 보내야 하나. 이무영은 창고에 가득 쌓인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에 그는 트렁크와 차 뒷좌석에 편지와 선물을 가득 실은 다음 주기락의 아파트에 왔다. 일단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예전에 주기락이 준 여벌키로 문을 열었다. 가구 배치는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다. 티테이블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슈퍼히어로 마그네틱 한 세트가 냉장고 문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설마 주기락이 아직 여기에 있는 건가? 하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는 처음으로 텅 비어 있었다. 콜라캔조차 하나 없었다. 2시간이 걸렸다.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린 이무영은 30번을 왔다 갔다 한 끝에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옮겼다. 너무 힘든 탓에 정리는 못하고 전부 거실에 쌓아놓았다. 주기락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히 기뻐하며 밤새 이 선물들을 뜯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무영은 주기락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웃었다. 그는 며칠 전에 산 호신부적을 액자에 건 후 양복을 집어들고 떠났다. 뭐가 됐든 무사한 게 제일이다. 우리 가게의 장사는 늘 그저 그랬다. 아내가 줄곧 이상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밀의 무지개빵, 고추기름 마카롱, 겨자맛 도넛,
스노이 샌드위치 등 이웃 주민들이 정상 제품을 팔아주는 것 외에는 보통 길 가던 사람이 호기심에 맛볼 뿐 두 번 찾아오는 낯선 얼굴은 거의 없었다. 나도 아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했지 매출은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모자 쓴 소년이 자주 우리 가게에 찾아왔다.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은 캐비와 에그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었다. 나는 그런 특이한 조합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소년이 몇 번 다녀간 후 나는 내 아내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녀석과 소년이 꽤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남자의 본능적인 위기감에 나는 첫 공격을 개시했다. 내가 처음으로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넨 순간이었다. 혹시 주기락 씨 맞나요? 그 소년은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모자를 급히 눌렀으며 검지를 입에 댔다. 쉿. 그는 사방을 둘러본 후 말했다. 제가 이 집 빵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설마 나를? 그것도 성숙한 중년 남성을 본인의 팬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다가왔고 작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에게 눈치를 줬다. 어쩔 수 없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모자를 쓴 그 소년에게 다가갔다. 혹시 사인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날 이후 주기락은 자주 우리 가게에 나타났다. TV 밖에 그는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의 촬영 에피소드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가끔 TV에 그가 나올 때면 그는 모니터링 하듯 느낌이 어떤지 고칠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곤 했다. 우리 부부도 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년의 환한 웃음 속에서 가끔 어떤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마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막이 있는 느낌이었다. 소년은 대스타가 아닌가.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스크린 뒤에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얼굴이 존재하는 건 역시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다. 그날 아내는 평소처럼 진열대에 회심의 작품들을 진열하고 있었다. 주기락은 그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니칩 씨가 이걸 좋아할까요? 보통은 좋아할 리 없지.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여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겠지? 나는 아내가 괜히 두 사람의 감정을 망치게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쪽에 진열되어 있는 정상 제품을 가리켰다. 여자분에게 선물할 거면 이게 낫죠? 그럴까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맛을 사주고 싶은데 기왕 아저씨가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말을 마친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런데요. 여자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면 무슨 선물이 좋아요? 그런 일이라면 이 아저씨가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서프라이즈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기념일에 왜 꼭 장미 99송이를 줘야 하죠? 바게트 99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아내가 웃으면서 다가왔다. 남편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완전 시간 낭비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기락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아저씨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을 잡으셨어요? 나는 억울해졌다. 잠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저 녀석과 부인이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갑자기 내게도 아들이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를 했겠지. 갑자기 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나도 모르게 불쑥 얘기를 꺼냈다. 다음에 그 여자분도 같이 가게로 놀러 와요. 최근 도시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TV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다. 하필 그 시기에 주기락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한 것이다. 아내는 빵을 구울 의지도 없어져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 결과도 없었다. 모호한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주기락과 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린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었다. 며칠 후 드디어 나타난 그는 평소와는 다른 피곤한 얼굴로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나와 아내는 서로 시선을 맞췄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늘도 캐비와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죠? 나는 망설이다 다가가서 물었다. 그는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곧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하여간. 나는 커피를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도 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자들 사이의 격려는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다. 아내는 최근에 만든 창작품을 들고 와서 주기락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맛있어요. 주기락은 해벌쭉 웃으며 알 수 없는 모양의 빵을 쉴 새 없이 칭찬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기락 씨가 맛있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솟네. 다음 주에 좀 내놔야겠다. 그게 나는 한 입 맛본 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나를 째려봤다. 당신 평가가 기락 씨의 평가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녀석은 더 미친 듯이 웃었다. 아무래도 이 가게는 곧 망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지. 바깥의 먹구름이 드디어 거친 것 같았다. 나는 서로 지켜세우는 두 사람을 보며 결국 평가를 포기하고 함께 웃었다. 녀석이 가게를 나설 때 나도 따라 나섰다. 언제든 오고 싶으면 우리 빵 먹으러 와요. 나는 이것이야말로 어른다운 침착함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문가에 기대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린애들은 원래 그런 법이야. 아저씨는 다 이해한단다. 그럴게요. 남자들끼리의 약속이니 그가 꼭 지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 예감은 정확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주기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회심의 작품들은 재구매율 0%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역시 아내와 주기락의 입맛이 독특했던 것이었다. 그 녀석. 막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문 앞에서 여자 한 명이 유리를 통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빵 살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예의 바르게 물었다. 나는 오늘 매출액을 떠올리며 얕은 한숨을 쉬었다.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여자분, 당신이 오늘 아내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가게를 둘러보다 생각지도 못한 빵 앞에 멈춰섰다. 찾았다. 역시 이 가게였구나. 여자는 기뻐하며 유리 진열장에 기댔다. 나는 깜짝 놀라며 희미한 가능성을 제쳐두고 다가가서 물었다. 손님, 이거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제 친구가 이 빵을 선물해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찾으러 다녔거든요. 역시 그녀가 맞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주기락의 소식을 물어볼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그 친구가 이곳을 비밀기지라며 숨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찾아버렸네요. 녀석,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의 서프라이즈를 망쳐버렸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죄를 절대 먼저 발설하지 않을 거란다. 여자는 기뻐하며 디저트와 빵을 여러 개 골랐는데 대부분이 정상적인 제품이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섰다. 아무래도 아내에게 새로운 제품 개발을 멈추지 말라고 해야겠어.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혼자 조용히 계획했다. 도시 분위기는 곧 무슨 일이 발생할 것처럼 어수선했고 날도 어두침침했다. 아내는 요 며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가게에는 아내의 회심의 작품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손님들은 모두 큰 마스크를 쓰고 쉴 새 없이 기침을 했다. 올해 환절기 감기는 평소보다 독하군. 그런 생각을 하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울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은발의 소년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한 얼굴 같았다. 그러나 차가운 표정과 검은 윈드 재킷을 입은 모습은 내 기억 속의 그 녀석과는 거리가 있었다. 혹시 마피아 친척이 있나? 아니면 도플갱어 킬러인가? 머릿속에 수많은 영화 장면들이 스쳤다. 그때 아내가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흘긋 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기락이 늘 앉던 자리였다. 주문이요. 나는 잠시 멍해서 미처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바로 인상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문. 마피아들도 디저트를 먹는구나. 나는 황급히 메뉴판을 건넸다. 그는 슬쩍 메뉴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캐비아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요. 네? 나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기가 어두운 아저씨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조합을 시키다니 아무래도 의심이 피어났다. 죄송합니다. 혹시 캐비아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 주문하신 거 맞나요? 네.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그 차가운 인상의 킬러를 몰래 살펴봤다. 사람 성격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며 억측을 자제했다. 아내는 그가 앉은 테이블에 빵과 주기락이 먹어봤던 신제품을 함께 올려놓았다. 아내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주문하신 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저희 신제품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킬러는 아내를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때 주기락 전용이었던 특별 세트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검지를 입으로 가져가며 쉿! 이라는 동작을 해보였다. 순간 나는 뭔가 떠올랐지만 또 내 착각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웃으며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마피아, 아니, 은발의 소녀는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마지막에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은 후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가게를 떠났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나는 정확하게 들었다. 나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점점 사라지는 꿋꿋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는 남자의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녀석아. 아내는 겉옷을 두르며 밖으로 나왔다. 아내도 독감에 전염됐고 나의 끊임없는 재촉에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나는 아내를 붙잡았다. 가서 링거 한 대 맞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나도 목이 간질거리는데 같이 가서 약이나 지어와야겠어. 나는 아내를 데리고 은발의 소년이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리고 아내의 독감이 나으면 같이 더 재미있는 신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녀석이 또 왔을 때 신나게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손에 든 악기줄을 거두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넘어 문 앞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집어든 후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금 비가 내린 터라 밤은 조금 습했고 날씨는 이미 완전히 서늘해져 있었다.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 빠르게 공원을 향해 걸었다. 나의 고객 중 꽤 많은 이들은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총이 들어있을 거라고 여겼고 날카로운 서양검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깨를 쫙 펴며 이 안에는 정말로 바이올린만 들어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도시 전설에 따르면 캄캄한 밤이면 구슬픈 세레나데가 마치 온기를 잃은 사람을 위한 이별곡처럼 천천히 울려 퍼진다고 한다. 사실 그냥 멋져 보이고 싶어서. 이게 내 대답이었다. 내가 악기줄을 무기로 즐겨 쓰는 이유는 손에 익고 고상한 데다 간단하고 거칠지 않기 때문이다. 현악기 중에서도 하필 바이올린을 선택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나만의 개성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바이올린은 클래식하면서도 진부하지 않고 중세의 런던 베이커가에 흐르던 남성적인 낭만이 넘쳤다. 게다가 바이올린은 내 마음속 최고의 우상인 주기락이 가장 잘 다루는 악기다. 열성 팬이라면 당연히 각 분야에서 자신의 우상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날 사회에는 다양한 돈벌이 수단이 있으므로 킬러의 존재도 사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딥웹처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몰아치기도 한다. 나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휴대폰에서는 끊임없이 여자친구의 독촉 메시지가 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서둘러 답신을 보내며 이를 악물고 어서 눈앞에 빨간불이 바뀌기를 속으로 재촉했다. 그때 불현듯 길 건너편에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발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검은 옷을 걸친 그 사람은 무심하게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주기락? 주기락? 잠깐, 어딘가 이상한데?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은발의 존재가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 집에 소장 중인 라이브 CD와 음반, 인터뷰북 등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니 서 있을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벼랑간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신호등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얼른 뛰어서 건너갔다. 저기 주기락이랑 완전 똑같이 생긴 사람 너도 봤어? 그 사람 벌써 여길 몇 바퀴나 돈 거 같은데 정말로 주기락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나는 속으로 두 사람의 이미지를 몇백 번이나 비교해보았다. 내 우상을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냐? 진짜로 주기락이라면 밖을 쏘다닐 때 미라처럼 꽁꽁 싸맬걸? 어떻게 가발 하나만 쓰고 밖으로 나오겠어? 게다가 풍기는 분위기도 완전히 전혀 달랐다고. 나는 속으로 혼자 덧붙였다. 그래도 정말 비슷했단 말이야. 어쩌면 대역일지도 모르겠네. 혜린이 투덜거리며 폴짝 뛰어와 나에게 팔짱을 꼈다. 오늘 공연은 좀 어떠셨나? 굳이 말할 필요 있어? 나는 웃으며 손에 든 바이올린 케이스를 흔들었다. 그 안에는 바이올린 케이스와 활 두 자루 외에 검은색 편지 봉투도 하나 들어있었다. 자네도 받은 모양이군. 점장이 닭 조각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다. 첫째와 셋째 쪽도 받았네. 나는 턱을 괴고 치킨집 카운터 근처에 앉아 점장이 잘 재워둔 닭을 능숙하게 조리하는 걸 지켜봤다. 어째서 우리 같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자화자찬하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 역시 일찌감치 중2병 시절을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레전드 킬러 같은 표현은 그냥 삼켜버리고 말을 이었다. 알을 부르듯 편하게 부르는 건지. 나는 입에 문 빨대를 흔들었다. 중개인을 건너뛰고 직접 찾아온 게 좀 이상해요. 편지도 온통 시커멓고. 설마 오컬트와 관련된 건 아니겠죠? 점장은 나의 재미없는 농담 같은 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이 작은 공간 안에는 지글지글 닭 튀기는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알아보니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군.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블랙스완 말인가? 나는 속으로 가만히 읊조리다 치킨을 쿡 찍어 입에 넣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수락할 거래요? 셋째가 갈 거야. 점장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조각을 튀김 뜰채로 건져 잘 털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을 마주치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됐어. 왜? 자네가 가려고? 나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 사람이라 나의 우상과 그렇게 닮은 친구한테는 손을 댈 수 없죠. 그렇다. 편지에서 의뢰한 암살 대상은 바로 며칠 전 거리에서 마주친 그 은발의 소년이었다. 헬리오스.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이다. 이 잘생긴 사람 방금 들어온 그 손님 아니야? 혜리는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머리를 쓱 내밀고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깜짝 놀라 헥 고개를 돌린 나는 헬리오스라 불리는 그 소년이 바로 구석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말없이 점장과 시선을 교환한 뒤 곁눈질로 슬쩍 그를 살폈다.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시종일관 접근 금지라는 위압감이 마구마구 풍겼다. 그는 나른하게 소파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을 대충 휙휙 넘기고 있었다. 창밖의 햇살조차 그의 신발 끝에서 5cm 떨어진 곳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너무 눈에 띄는 목표는 중2병이 걸린 바보가 아니라면
쉽게 덤빌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분명 여친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거야. 혜린이 슬쩍 내 귀에 대고 야유하듯 말했다. 나는 임무 목표를 몰래 살피는데 열중하느라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저기 잘생긴 사람 말이야. 막 들어왔을 땐 분위기가 완전 흉흉했는데 지금은 봐봐. 휴대폰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잖아. 나는 살짝 멍하니 혜린의 시선을 따라 눈을 돌렸다. 햇살은 어느새 헬리오스의 어깨 위를 넘어가는 중이었다. 그림자와 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그는 무심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남자들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니까. 그러더니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헬리오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가게에서 새로 출시한 도넛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가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기도 전에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다. 필요 없어요. 이건 무료로 드리는.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저희 가게는 포장도 해드려요. 혜린이 손끝을 저으며 말했다. 여자친구분께 가져다 드리세요. 여기까지 들은 헬리오스는 그제야 천천히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당신 너무 시끄러워. 일주일 동안 따라다닌 결과 솔직히 말해서 헬리오스라는 이 소녀는 딱히 특별한 구석이 없었다. 나는 빵을 씹으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죽치고 앉아 8번째 하품을 했다. 그렇다. 나는 결국 이 임무를 수락하고 말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배후의 보스가 보수를 10배로 높였기 때문이었다. 그 돈이면 바로 명예롭게 은퇴해서 혜린과 신선처럼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 물론 내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벗어났다. 헬리오스가 일어날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볼륨을 높이고 찬찬히 다시 감시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같다. 그 누구도 각지에 있는 교통, 지역 CCTV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조작하며 여러 개의 창 화면을 열었다. 헬리오스의 생활은 상당히 규칙적이었다. 그는 웬만해선 집 밖에 잘 나가질 않았고 도청기에서도 수상한 소리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다. 대부분 쏴 하는 물소리와 옷을 입고 벗을 때 나는 옷감의 마찰음 따위였고 심지어 발소리조차 거의 듣기 힘들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복도의 감시 화면을 통해 그가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집을 나서면 보통 인적이 드문 도시의 구석진 곳으로 가서 목적 없이 걷기만 할 뿐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는 낌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이렇게 산책만 하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서 15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샤워를 하러 갔다. 매일매일이 이런 식이었다. 유일한 특이점이라면 그의 얼굴이 정말 주기락과 닮았다는 것이다. 감시 화면을 통해 헬리오스가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며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가끔 주기락을 떠올리곤 했다. 만약 주기락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예전에 그가 거리에 나왔다가 팬에게 걸렸던 장면이 떠올랐다. 거리 전체가 물 샐 틈 없이 그를 에워쌌고 혼란한 현장과 몰려든 사람들로 소녀는 인파 한가운데로 밀려갔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웃으며 흥분한 팬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고 매니저는 그런 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가 멀어지기 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께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여기 있는 헬리오스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날 내가 한창 악기줄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셋째가 죽었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덤덤했다. 나는 깜짝 놀라 CCTV 화면 속에서 걷고 있는 헬리오스를 보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헬리오스는 분명 내 감시 화면에서 사라진 적 없었는데 대체 언제 셋째와 만났던 거지? CCTV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이 화면이 정말 진짜인 건가? 가시지 않는 당혹감을 억누르며 나는 곧 셋째를 찾아냈다. 몸에는 불필요한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수법도 상당히 깔끔했다. 마치 순식간에 기척 없이 숨통을 끊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셋째의 정장 단추에서 초소형 피놀 카메라를 떼어냈다. 이게 왜 여기 숨겨져 있었는지는 묻지 마시길. 업계 경쟁을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둬야 했으니까. 헬리오스의 움직임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애초에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기습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계속해서 화면도 정지시켜봤지만 여전히 그가 대체 어떻게 귀신처럼 셋째의 뒤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화면의 프레임이 계속해서 흔들렸다. 내가 상관 않고 계속 마우스를 누르자 갑자기 원래는 주의하지 않았던 화면이 모니터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멍해지며 머리가 얼얼해졌고 온몸의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방금 발견한 화면을 전체 영상에서 따로 분리해냈다. 헬리오스가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코 쳐다본 것이 아니었다. 착각의 여지도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렌즈를 응시했고 그곳에 제3의 눈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짙은 푸른색의 눈동자에는 적나라한 조롱과 비웃음만이 담겨 있었다. 몇 개의 화면 안에 헬리오스란 이름의 두려움 없는 존재가 가득 들어찼다. 충분히 강하다는 건가? 나는 몇 번이나 라이터를 켜려다가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 던져버린 후 힘이 빠져 의자 위에 널브러졌다. 셋째야, 너의 죽음은 억울한 것도 아니구나. 어쩐지 그의 목숨값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더라니. 생각 끝에 나는 메일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다운받았다. 사진 속 여성은 웃는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활짝 핀 한 송이 꽃 같았다. 역시 여기서부터 손을 써야겠지. 1회를 수락했을 때 거액의 계약금과 함께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안에는 주소와 함께 여성의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헬리오스와 차에서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그 여성에 대해 조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소의 위치에는 방송 제작사가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은 바로 그 회사의 대표였다. 헬리오스는 그곳에 접근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훌륭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제작사를 감시하느라 구석에서 죽치고 있는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 나는 또 새로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번 메일은 익명이 아니었고 안에는 새로운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그렇다. 바로 헬리오스의 현재 주소였다. 나는 그 메일을 실마리 삼아 상대의 IP 주소를 찾아내고자 시도했지만 어찌나 수법이 노련하고 교활한지 한나절을 고생하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마지막엔 이유 없이 화면이 잠기고 말았다. 내가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건가? 나는 검게 변한 화면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바꿔 말하면 이럴수록 그 여성의 이용 가치가 크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 여자는 퇴근 후 이곳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손목 시계를 흘끗 보고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골목의 다른 입구에서 차량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뚝 선 그림자 하나가 벽에 비쳤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제자리에서 몸이 굳은 채로 빛을 등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역광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냉담한 청회색 눈동자와 조롱 섞인 서늘한 웃음만은 분명했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순간엔 인생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올 때 혜린이 만든 치킨이나 한 입 더 먹고 나오는 건데. 육중한 문이 헬리오스 뒤에서 닫혔다. 빗줄기가 창문을 통해 복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그 햇살을 짓밟았다. 낮고 노쇠한 목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찾았으면 처리해. 마른 고목 같은 손가락이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은 경직된 몸짓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원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을 훑어보고 시선을 어느 방향에 고정했다. 성하시군. 복도 구석에 기대있던 하데스가 앞으로 몇 걸음 나와서 헬리오스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사람 말 순순히 들을 거면 내일도 한꺼번에 처리하지 그래? 헬리오스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말없이 상대를 밀어냈다. 그가 스쳐 지나갈 때 웃음기 어린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러고 보니 당신 지난번에 여자를 하나 구했지? 헬리오스의 눈빛이 벼랑간 싸늘해졌다. 은색 달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얼어붙었다. 물론 그는 하데스가 말하는 지난번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를 두 번째 만났을 때다. 그때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높은 난간에 앉아 그녀가 둔한 손길로 밧줄을 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신중한 그 모습이 헬리오스 눈에는 우스워 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묘하게 걱정이 됐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살갗에 닿을 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녀가 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돌멩이를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린 그녀와 수초간 시선을 마주쳤었다. 헬리오스는 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3명의 추격자를 처리한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하데스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저 피식 웃었지만 눈빛은 점점 위험해졌다. 나를 협박하는 건가? 당신이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이게 협박으로 들리나 봐. 하데스가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기는 이내 사라지고 표독스러움만 남았다. 노인네가 소심해서 벌벌 떠는 거야 그렇다 쳐도 난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지. 태양 노릇을 너무 오래 하더니 이 바닥 생존 법칙을 잊은 것 같군. 먹구름이 몰려와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을 가렸다. 칠흑 같은 복도는 한층 더 괴이하고 을씨년스러워졌다. 날 막을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헬리오스는 하데스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옥상에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헬리오스는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그의 곁에 선 젊은 남자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고 싶은 모양이었다. 검은 화면에 작은 글씨가 여러 줄 나타났다. 흘러가는 숫자와 글자들을 보고 있으려니 젊은 남자는 눈이 어질어질했다.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3D 지도가 중앙에 나타났고 빨간 점이 깜빡이며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남자는 극도로 놀란 듯했다. 그는 더 열심히 화면을 보더니 지도 동쪽의 해골 마크를 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이 배신자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제발로 덫에 들어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 남자는 헬리오스와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이렇게 쉬운 임무는 처음이라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군. 또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참, 사실 나 주기락 팬인데 말이야. 그 앨범을 가장 좋아해. 이름이 뭐였더라? 닥쳐. 남자는 즉시 입을 다물며 손을 들고 웃어 보였다. 헬리오스는 그를 힐끔 보고 노트북을 던졌다. 남자는 재빨리 노트북을 받아들고는 헬리오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 출구로 나가는 것을 보고 얼른 소리쳤다. 어디가? 그 배신자가! 그는 따라가려 했지만 딱 한 걸음 내디뎠을 뿐 더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난번에 나한테부터 감시했던 사람 어떻게 됐는 줄 알아? 헬리오스의 싸늘한 목소리가 남자의 귀에 와서 박혔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침을 꼴깍 삼켰다. 쓸데없는 건 발설하지 말고 그냥 뱃속에 쳐넣어둬. 건물을 나선 헬리오스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달빛도 그를 쫓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모자를 쓰고 말없이 걸었다. 문득 아까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주기락, 펜, 앨범.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그는 순식간에 아련한 기억 속에 잠겼다. 눈앞에 환호하는 군중이 펼쳐지고 귓가에 격렬하거나 조용한 선율이 흘러갔다. 헬리오스는 걸음을 빨리하며 그 장면과 소리를 전부 떨쳐냈다. 주기락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다. 새벽 1시,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보였다. 회색 벽과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보이자 헬리오스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하수의 수법이군. 그는 성큼성큼 걸어 특파팀으로 향했다. 헬리오스는 손에 쥔 물건을 바라봤다. 작은 검은색 상자. 사방의 어둠과 하나가 된 듯도 했고 어떤 광택이 흐르는 듯도 했다. 바로 이거다. 검은 상자를 챙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엉망으로 헤집어 놓은 금고를 훑어보는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흐릿한 옆모습이었지만 그는 한눈에 사진 속 주인공을 알아봤다. 그가 일전에 구해줬던 그녀. 사진 옆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도 보였다. 특파팀에서 그녀를 조사한 건가? 헬리오스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한눈에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막강하고도 순수한, 아직 사용한 적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특파팀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어쩌면 다음 단계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자료를 넘기는 손길이 부쩍 초조해졌다. 그는 몇 페이지 더 넘기다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헬리오스는 혀를 한 번 차고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힐끗 본 후 자리를 떴다. 그런데 사진 속 그녀가 이렇게 빨리 다시 그 앞에 나타날 줄이야. 그녀는 놀랐는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한동안 반응이 없었다. 멍하니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지난번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가 허둥지둥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발소리를 들어보니 상대는 다수였다. 게다가 자신은 다친 상태니 그녀를 버리고 가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헬리오스는 잠시 침묵하다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얼른 그의 뒤에 숨기고 쫓아온 특파팀과 맞섰다. 깊은 두 눈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지금부터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하면 당분간 괜찮겠지. 헬리오스는 상처 입은 자신의 오른팔을 누르며 그녀를 돌아봤다. 어쩐지 그녀의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엉망이 된 것 같았다. 놀람, 의심, 동요. 어째서 그녀가 이토록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혹시 뭐?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순간 심장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제압당한 헬리오스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반이볼 장치가 작동됐군.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빨리 가. 그녀는 멈칫했다. 입을 꾹 다문 그녀는 어딘가 억울한 눈빛을 했지만 이내 씩씩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대뜸 손을 내밀어 헬리오스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하지만 꿋꿋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쨌든 난 당신을 내버려둘 수 없어요. 전기 스위치가 내려졌다. 어둠 속에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그 뜨거운 숨결이 그를 휘감았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차에 도착했다. 헬리오스는 그녀의 긴장한 여벌구를 보다 얼마 전 있었던 하데스와의 대립을 떠올렸다. 하데스는 그가 그녀를 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날 그녀도 그를 구했다. 그 가냘프고 여린 팔이 갑자기 나타나 날아오는 날카로운 칼날을 막아냈었다. 그리고 격렬한 충도로 불꽃과 막 떠오른 해가 헬리오스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음에도 그는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자기 앞으로 뻗어오는 가녀린 팔을 보았다. 품 안의 그녀는 몹시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워 눈꼬리에 눈물이 맺힌 상황에서도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어 그 검은 상자를 잡았고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던 남자는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총구를 상대방에게 겨눴다. 누구? 헬리오스? 남자는 한참 동안 뜯어보고 나서야 이 상처투성이의 모자 쓴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망연해졌다.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시끄러워. 마무리해. 모자를 벗자 헬리오스의 은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빛났다. 이마에 남은 핏자국과 대충 응급처치한 상처들도 더욱 눈에 띄었다. 남자는 황급히 모니터를 보았다. 내내 깜빡이던 빨간 점이 해골마크에 멈춰 있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려든 것이다. 헬리오스가 그를 힐끗 바라보자 남자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총을 꺼내며 사냥꾼 특유의 과장되고 무시무시한 웃음을 지었다. 해가 완전히 뜨자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캄캄한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워버렸다. 헬리오스는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그 고목 같은 손이 그의 머리를 덮었고 차분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주기락이 되렴, 태양이 되렴. 그때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가짜인 내 것이 아닌 빛을 뿜어냈다. 하지만 오늘은 헬리오스는 먼 곳에 눈부신 새벽빛을 바라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불안정한 호흡, 떨리는 목소리, 따뜻한 시선과 속삭임 때문에 헬리오스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잡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검은 상자를 손에 꼭 쥐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진짜 태양을 봤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검은색 차의 미등이 붉은 커브를 그리며 고층 건물 모퉁이에 급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은발의 남자가 차에서 황급히 내리더니 공기 중에 가득한 포탄 연기에 걸음을 멈췄다. 먼 곳에서 점점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적막한 도시에서 유독 선명히 들렸다. 헬리오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가운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다. 그는 폭력으로 파괴된 방어망과 무너진 바리케이드를 뚫고 임시 격리구역으로 이용된 짙은 회색 건물로 들어섰다. 격리구역 시민들은 이미 얼마 전 긴급 대피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쿵쾅거리는 발소리만이 유일했다. 비상등의 서늘한 빛이 텅 빈 홀을 비추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 텅 빈 공간에선 유리 조각과 흩어진 금속 탄피만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핏자국과 공기 중의 포탄 냄새가 이곳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곧장 홀 한가운데로 갔다. 바닥 전체가 피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진한 피비린내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호흡도 일순간 완전히 흐트러졌다. 내가 늦게 온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격리구역 밖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헬리오스의 눈에 담긴 애통함과 지극히 깊은 냉담함을 비추었다. 전에 그가 격리구역에서 잠복하던 수화를 통해 들은 몇 마디 묘사로는 직접 목격한 충격을 다 담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질서 있는 발소리와 함께 홀을 향해 다가왔다. 이들보다 먼저 격리구역에 들어선 헬리오스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사각지대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다. 곧 입구에 보병부대가 나타났다. 이곳은 더 이상 아무 위험도 없었지만 그들은 마치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비하기라도 하듯 철저히 경계태세를 갖췄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듯 위험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눈으로 홀 전체를 훑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도 그의 표정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한 병사가 그에게 보고했다. 지휘관님, 격리구역의 위험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지휘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울렸다. 격리구역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 대피한 사람들을 조사해라. 어떠한 위험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명령을 내리는 남자를 보던 헬리오스의 눈가에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들이 이곳을 봉쇄하기 전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피비린내 나는 홀에서 떠났다. 운전석으로 돌아간 헬리오스는 차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는 격리구역에 있는 건물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알록달록 포장된 사탕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와 이 귀여운 사탕은 영 어울리진 않았지만 부드러운 색깔이 어느 정도 덧칠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헬리오스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핸들을 잡았고 꽉 담은 이새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작은 사탕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창밖 달빛이 경직된 몸을 비추자 드리워지는 빈 머리카락이 순간 달빛에 금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들어 오른팔을 꼭 감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알 수 없는 변화가 그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하필 지금?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다. 격리구역 내에 남아있는 어떤 힘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서 심하게 요동치면서 그가 낀 흑요석 반지도 영향을 받았다. 고통 속에서 눈앞에 갑자기 몇 개의 낯선 장면이 나타났다. 그는 눈 속에서 그녀의 몸 바로 옆 벽에 발을 올린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그럼 강해질 방법을 생각해봐. 자세히 보기도 전에 장면은 또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총을 들고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적에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이게 바로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눈앞의 장면은 계속 바뀌었다. 피라미드형의 검은색 상자가 나타났다. 왠지 아주 친숙한 힘이 느껴졌다. 그는 두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을 보았고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어두운 세계에 갇혀 있었다. 무한히 뻗어있는 공중에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떠 있었다. 그곳은 너무나 익숙한 블랙 케빈의 모습이었다. 입에서 옅은 피비린내가 나면서 극단적인 고통에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헬리오스의 혼미한 머릿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힘에 저항하지 마. 꺼져! 헬리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엑셀을 밟아 출발했고 커다란 차는 어두운 밤을 질주했다. 눈앞의 도시와 도로는 뒤틀리며 흔들리고 머릿속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격리구역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그에게 가해지는 고통 역시 점점 줄어들었다. 백미러를 통해 질주하는 차를 본 그는 냉소를 머금으며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들어갔다. 미행하던 차가 골목으로 진입했을 땐 그 검은색 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쾅! 헬리오스가 기분 나쁜 듯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둥근 천장에서 들어온 빛이 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늦게 온 헬리오스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 그들은 더 침묵했다. 시작하죠. 헬리오스는 앞자리로 걸어가며 원탁 옆에 다른 자리 11개를 훑어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도발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비어있는 두 자리를 보고 피식 웃었다. 잠깐의 정적 후 드디어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하데스의 리턴 투 제로 플랜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반박했다.
17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실패한 계획 때문에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살짝 비쳤다. 최소한 그 실험물들은 회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걸음 남은 걸 성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 계획이든 이전의 증폭 실험이든 전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주석에 앉은 헬리오스를 슬쩍 쳐다봤다. 헬리오스는 담담한 표정으로 편하게 앉아 있었다. 칭찬도 실망도 그 어떠한 기색도 보이지 않아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벼랑간 그는 방금 말을 마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어 보였다. 왜요? 제가 당신들의 말에 박수라도 쳐야 할까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건성으로 박수를 몇 번 치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죠.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화제를 돌렸다. 현재 특파팀에서 진행 중인 진화 가속화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RS가 특파팀의 계획에 관여한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회의장은 이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헬리오스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 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들의 눈에 숨겨진 경계심과 두려움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갈망하던 신세계는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혹이 묻어 있었고 눈동자는 빛으로 반짝거렸다.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 담긴 광기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빛과 같았고 심지어 그들의 격렬한 심장박동 소리와 가쁜 호흡까지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 외에 블랙 스완에는 패배자도 배신자도 필요 없습니다. 헬리오스의 말은 경고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자리를 떠났다. 묵직한 문이 닫히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뒤에서 가로막혔다. 헬리오스는 복도를 지나다가 낯설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가가 몇 걸음 떨어진 그림자 속에 멈춰섰다. 아레스, 남자가 몸을 돌렸다. 그는 흰색 코트 차림에 마치 다른 신분을 사용 중인 듯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잠깐의 거짓된 모습일 뿐이었다. 계획은 순조로운가? 아레스가 질문 같지 않은 말투로 물었다. 이런 그의 질문에 헬리오스는 계획 밖의 내용을 말하고 싶어졌다. 내가 뭔가 들은 게 있는데. 아레스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했다. 헬리오스가 피식 웃었다. 당신이 특파팀 실험에 관여했다더군. 아레스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어둠만이 보였고 한순간 허목에 속한 모든 이미지가 모두 벗겨졌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협력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군. 물론. 헬리오스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말끝에 담긴 가벼운 조소가 공기 중에 번졌다. 닥터 X. 이 세상에는 야망을 조장하는 것이 많다. 헬리오스에겐 누군가가 동맹을 맺거나 암투를 벌이고 누군가 그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려고 계획하는 것이 조금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마치 그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쨌든 신세계는 마치 개발되지 않은 광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텅 빈 방에서는 윙윙거리며 작동하는 서버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헬리오스의 두 손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무수히 많은 코드가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입을 담은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묵직하게 엔터키를 누르자 팝업된 작은 창이 몇 번 깜빡거렸고 곧 진행바가 움직이더니 0.01%를 나타냈다. 헬리오스는 긴 한숨을 내쉬며 탄산음료를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쭉 기지개를 켜며 경직되었던 몸을 풀었다. 나눌 사람이 없으니 쓸쓸하네. 그는 빈 탄산음료 캔을 집어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놓고는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제 돌아올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헬리오스는 그제야 새로운 회의에 참석할 마음이 생겼다. 단지 앞자리에 앉아 그들의 논쟁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표정에 드러난 흥분, 말 속에 묻어나는 잔혹함, 흡사, 구세주를 보는 듯한 표정. 이 모든 걸 눈에 담아야 했다. 모든 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점차 한데 모여 운명으로 얽힌 모든 사람들을 손에 쥐게 되었다.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화면의 진도는 98%까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 숫자를 보던 헬리오스는 자릿수가 99%로 변하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몸속에서 들끓는 이볼이 극심한 통증을 가져와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빛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화면의 숫자를 주시하며 낮게 웃었다. 이런 거였군. 숫자는 천천히 100%까지 올라갔고 모니터 화면은 2번 번쩍거리더니 새까맣게 변했다. 헬리오스는 크게 숨을 내쉬며 몸의 통증을 누그러뜨렸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금발의 청년이 비쳤다. 그가 화면을 전환하자 바탕화면은 그녀가 곰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는 헬리오스의 눈빛도 유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찾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 뒤에 이모티콘을 덧붙였다.